대다수 사람들의 돈과 관련된 결정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의 회계장부에 따라 주관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적 회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마음속에 담아놓은 자신만의 지출과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적 회계는 행동경제학자이자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리처드 탈러가 체계한 개념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환율이 거의 1,500원대까지 치솟은 적이 있었죠. 마침 이때 박 교수라는 사람이 미국 LA의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미래의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결혼 2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아내에게 미국 여행을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주최 측에서 강연료 $5,000를 수표로 지급했고 박 교수는 그 돈으로 미국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교수 부부가 처음 찾은 곳은 인근의 국립공원이었는데 공원 안에 있는 호텔의 하루 숙박비가 $500나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75만 원이나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대안도 없어 그곳에 묵기로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더니 음식값도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한 사람당 최소 $50는 주어야 한 끼를 때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숙식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00대 1이라는 환율을 적용해 우리 돈으로 환산해보면 너무 비싼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강연료 $5,000를 받은 것으로 쓰는데 무슨 대수냐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돌아오는 내내 그들은 무척이나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박 교수의 상황을 조금 바꿔볼까요? 만약 그가 미국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강연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국내에서 강연을 하고 750만 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결혼 20주년을 기념해 부부 동반으로 미국 여행을 떠나 앞서와 똑같은 일정으로 여행했다고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혹시 여행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사실 이 두 경우가 실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인데요. 왜 한편에서는 비싼 가격을 내면서도 담담한 반면 다른 편에서는 무섭다고 느끼게 될까요? 그 차이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박 교수는 미국에서의 강의와 여행을 마음속에서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서 쓰는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반면에 국내에서 번 돈과 미국에서 쓰는 돈은 그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이 얘기가 많이 공감이 가요. 네. 저도 좀 이제 강사다 보니까 뭐 이곳저곳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강의 마침 뭐 그 지방 맛집도 좀 들리고 명소도 좀 구경하고 특산품도 사고 막 그런 식이죠. 저 같은 직업의 좀 유일한 장점이랄까? 그럼 해외도 가셨어요? 그 강의하러? 해외는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불러만 준다면 바로 갈 텐데. 아무튼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차 가끔 가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갈 때 보면 꼭 누구랑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뭐 아내랑 같이 가거나 친구랑 같이 가게 되거나 뭐 그런 식인데 일단 같이 가게 되면 강의만 마치고 이렇게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막 구경하고 다니거든요. 그럼 뭐 돈이 좀 훨씬 많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강의료를 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 제주도에 따로 놀러 가진 않거든요. 좋으시겠어요. 강의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강사라는 직업이 뭐 자유롭다는 게 좋긴 아주 좋죠. 적어도 저한테는 강사가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게 좀 불규칙하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죠. 큰 단점 아니에요? 그런가? 결국 사람의 마음속에서 돈을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해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간단히 말해 10,000원짜리 지폐는 모두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죠. 따라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이것은 어떤 것, 저것은 어떤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10만 원 중 2만 원은 내게서 딴 것, 나머지 8만 원은 봉급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죠. 나아가
그 10만 원 중 만 원은 차비로 쓸 것, 3만 원은 식대로 쓸 것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구분해 놓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갑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혹은 어디에 쓸 돈이냐에 따라 각각의 칸막이를 쳐놓고 구분하는 버릇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에 속하는 돈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소비 성향을 갖는데요. 가령 도박을 해서 딴 돈 같은 경우 마음껏 헤프게 써버리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봉급에서 나온 돈은 가급적 아껴가며 쓴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식비로 쓸 돈을 술값으로 써버리는 일도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모든 회사는 수입과 지출을 적어넣는 회계장부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중에도 가계부에 수입과 지출을 적어넣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사람이 마음속에 장부를 갖고 있어 어떻게 생긴 돈이며 어디에 쓸 돈인지의 기준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적 회계인데 바로 이 심적 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본 박 교수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죠. 마음속에 미국 강연과 여행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놓은 박 교수는 이 안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 안에서 쓰는데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강연과 미국 여행이라는 두 개의 독립적 계정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계정 사이를 옮겨가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요. 즉 국내 강연에서 번 돈을 미국 여행으로 옮겨 지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심적 회계의 특성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행동의 차이가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적 회계라는 건 그 돈의 출처나 돈의 용도를 따로 이제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이걸 좀 비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걸 말해요. 가령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10만 원씩 그냥 준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가져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해서 이기면 5만 원을 더 받고 지면 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게임을 해도 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내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요. 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공짜로 10만 원 받은 건데. 그렇죠. 할 것 같죠. 그게 바로 심적 회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약 70%의 사람들이 내기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뭐 공짜로 얻은 거니까 뭐 도박을 해도 아깝지 않았겠죠. 재밌는 거는 반대로 이런 실험도 또 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을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번에는 뭐 이기면 15만 원을 받고 지면 5만 원을 받는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10만 원 받고 내기를 포기하든지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 10만 원 공짜로 나눠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물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뭐 10만 원 받고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대부분 10만 원 받고 내기를 그냥 안 했어요. 한 30%? 그 정도만이 내기를 선택했죠.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이게 쉽게 내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심적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심적 회계는 종종 우리를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이끌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계정이 여러 개 있어서 지출을 결정할 때는 재산 전체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계정만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러한 심적 회계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을 쓸 때마다 현재와 미래의 대안 및 전체 재산 상태를 일일이 고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주먹구구식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총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쓸 때마다 전체 재산 상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습니까? 실제로 보너스, 인센티브, 휴가비, 수당 같은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예금이자, 투자 수익처럼 노동 없이 돈이 벌어온 돈은 공돈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일단 이렇게 공돈 한목으로 들어가면 지출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쉽게 꺼내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의 출처에 따라 나누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소득을 소득이라는 심적 회계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요. 자꾸만 돈의 출처와 용도를 따지려는 심리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득의 출처를 따지는 심적 회계의 오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돈이 생기자마자 저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꺼내 쓸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저축으로 이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공돈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저축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야만 함부로 써버리는 것을 막고 차근차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적 회계를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아들에게 세뱃돈 줄 때, 이건 너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쓸 등록금이다. 그러니까 통장에 넣어놓자. 라는 식으로 이제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 마음속에, 내 등록금이구나. 심적 회의가 일어나면서, 이게 쉽게 꽁으로 번 돈인데도, 쉽게 쓰지 못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퇴직금도 사실 이제 중간정산 같은 게 없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쓰지 않고 끝까지 좀 지켜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중간정산이 좀 되는 바람에 퇴직금을 중간에 받아가지고 전세금 올려주거나 차를 사거나 이래저래 다 써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나중에 좀 은퇴할 때쯤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아예 이제 강제성을 좀 부여해서 함부로 막 침범하거나 마음대로 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의 심적 회의가 이제 작동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봐요. 다른 사람의 돈을 잘 쓰기란 쉬운 일이다. 라틴 속담입니다. 맞는 말 같죠? 내가 번 돈은 함부로 쓰기 어렵지만 아무래도 남이 그냥 준 돈이라면 쓰기 쉽겠죠. 하지만 돈은 돈입니다. 땀 흘려 번 만 원도 만 원이고 길에서 준 만 원도 만 원인 것이죠. 어떤 만 원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보다 풍요로운 내일을 맞이하지 않을까요? 올바른 자산관리 문화를 전파하는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